강도가 들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집안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안방에 여성 2명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거실을 가보니 17개월 때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 옆에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아기 엄마의 진술에 의하면 17개월 때 아기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마구 앉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 느낀 순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기가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떡해. 범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일 거야. 범인은 아기 엄마에게 이불을 덮어 씌워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기 엄마가 이불을 쓰고 덜덜 떨고 있는데 쾅쾅 소리가 들렸답니다. 안방에 있던 금고를 아령으로 내려치는 소리였습니다. 범인은 금고를 열고 현금과 수표, 기금속 등 6,700만 원을 강취해서 달아났습니다. 엄마에 관련되는 강도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뒤에는 다시 큰 사건이 또 발생해서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 철강회사 회장님이 집 마당에서 이 꽃에다가 물을 주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집 안에서 회장과 화장실에 있었던 친척 김 씨가 불이 나게 소리가 난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부엌칼을 든 괴한이 있었습니다. 괴한은 집 안에 있는 부엌칼로 회장 부인을 이미 살해했고 가사도우미도 수차례 자상을 입혀서 살해를 했습니다. 회장과 친척 김 씨를 이제 방으로 이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역을 해서 금고를 열게 했어요. 현금하고 수표 포함해서 2,430만 원을 챙겨가지고 아주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아기 엄마가 신고했던 그 사건과 동일인인가요? 사건이 발생한 철강회사 회장 집을 현장 감식을 했었는데요. 거실부터 안방까지 전부 피로 흥건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곳곳에서 혈흔이 묻은 족적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족적이라고는 발자국이잖아요. 어떻게 범인을 찾을 만한 특징이 있던가요? 근데 족적이 엄청 많아 보여요. 처음엔 한 사람의 족적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혈흔이 묻은 다른 족적이 3개나 더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 그럼 범인이 세 사람이라는 건가요? 그럼 3개의 이제 족적이 크기가 다 달랐습니다. 찍힌 발바닥, 문양도 다 달랐었고요. 근데 지금 이 집에 식구들이 많았으니까 혹시 피해자의 족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피해자의 족적이라면은 현장에 이제 신발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3개의 신발은 현장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족적의 대부분이 방에서부터 현관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찍혀 있었고 결국 이제 3개의 족적은 범인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기 엄마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 아닌가요? 이 3인조 중에 앞 사건의 범인이 포함돼 있을 수도 그쵸. 있잖아요. 애기 엄마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몽타주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경찰에 뿌려서 수배에 들어갑니다. 당시 범인은 강도살인을 하면서 대담하게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일 수법 전과자 데이터를 이제 찾아봤는데요. 무려 2,000여 명이 이제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앞서 벌어진 아기 엄마 강도살인 사건은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에도 방영이 됐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한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요. 천안경찰서의 이제 형사였습니다. 오늘 인질 강도범을 잡았는데 방송에 나온 그 범인 몽타주랑 너무 비슷하다. 천안경찰서에서 용의자의 이제 사진을 전면, 측면 이제 찍어가지고 팩스로 받았습니다. 팩스. 애기 엄마한테 보여주니까 범인이 거의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날 수사팀이 바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인 아기 엄마도 직접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아이와 함께 같이 기차를 타고 천안으로 갔습니다.
천안경찰서 이제 유치장에서 용의자가 나오는데 애기 엄마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보자마자 이제 범인이 맞다고 말을 했습니다. 범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1968년생 정두영. 18세 강도살인 범행으로 12년을 복역하고 1998년도에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바로 또 절도를 저질러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재수감이 되기도 했고요. 1999년도 3월 달에 출소한 후에 또 이 어마어마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철강회사 회장 댁에서 강도살인이 일어났을 때는 족적이 3쌍이나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3인조 강도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정두영이 그러면 없었던 건가요? 경찰이 여죄를 추궁하다가 정두영이가 소지하고 있던 10만 원짜리 수표를 발견을 했어요. 압수한 수표를 살펴봤더니 그 수표의 주인이 바로 그 철강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정두영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면서 자기 신발은 벗어놓고 신발장에 다른 신발을 꺼내서 손에 끼고 네 발로 앉아 걷듯이 엉금엉금 앉아 기어서 족격을 남겼던 겁니다. 범인이 3명인 것처럼. 아, 야, 근데 진짜 나쁜 놈인 게 지금 2사건에서만 무려 5사람을 살해했어요. 사실 정두영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10개월간 부산, 경남, 울산에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이상 살인과 강도, 절도 등의 행각을 벌였고요. 모두 9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쇄살인마하고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유영철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유영철이가요, 정두영이를 롤모델을 삼고 범죄 스승 삼아서 범행을 했거든요. 또 정두영이 울산에서 남의 집을 턴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남성이 발견하고 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두영이 현장에 있던 망치로 그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유영철도 범죄에 그 유명한 망치를 사용하게 된 거죠. 유영철도 그랬던 것처럼 정두영도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다른 연쇄살인범들은 대개 이제 부유층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범행 동기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정두영의 범행 목적은 오로지 돈뿐이었습니다. 강도를 하는데 방해가 되면 현장에서 잡히는 대로 휘둘러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근데 정두영이 그 아기 엄마는 살려줬잖아요. 자신의 얼굴을 봤잖아요. 근데 그 목격자를 살려줬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정두영의 나이는 31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여자친구도 생겼죠. 요즘에야 결혼을 늦게 하는 분위기지만 이 시기만 해도 남자 30 정도면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여기서 정두영은 마음을 먹습니다. 10억을 모으자. 그럼 결혼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모으자라고 결심을 했던 건가요? 그럼 일을 해야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제일 잘하는 강도질로 벌겠다는 거잖아요. 본업이 강도니까. 그래서 정두영은 10억을 모아서 PC방도 차리고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 있었구나.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또 함께 지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보통은 이런 절도범들이 금품을 훔치면 바로 다 탕진해버리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모을 생각이었나 보네요. 실제로 정두영은 강도 행각으로 훔친 돈을 잘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약 1년간 3억 2천만 원을 강취해서 1억 3천만 원을 통장 2개에 저금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7천만 원은 여자친구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줬고 부산에는 작은 아파트 하나도 샀습니다. 그리고 훔친 기금속 중에 일부는 여자친구와 그 부모님에게 선물로 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계획만 들으면 너무 멀쩡해서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근데 살인 강도가 결혼을 꿈꿨다는 게 나름 우프긴 한데 계획에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은 뭘까요? 더 궁금해집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 목에 있던 보석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했다는 게 정말 너무 사이코 그건 중요하지 같은데. 않은 거지. 뭐. 근데 풀리지 않은 의문이 이렇게 목표가 뚜렷하고 그걸 위해서 어떠한 행각도 서슴지 않던 사람이 아기 엄마는 본인의 얼굴을 버젓이 봤는데도 왜 살려뒀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기 엄마가 정두영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아기가 있으니까 살려달라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정두영이 아기 엄마에게는 또 뭐라고 했죠? 아기 잘 키우라고. 아기 잘 키워. 저는 이 한마디에 정두영의 마음 안에 있는 과거의 아쉬움과 미래의 욕구가 같이 들어있었다고 봅니다. 아쉬움과 욕구요? 정두영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보면서 내가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꼭 가지고 싶은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본 거죠. 그 아기에게서 아주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훗날 여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날지도 모를 자신의 아이를 투영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정두영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면 아기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어질까? 내가 이 아이 엄마를 살려주면 아이는 행복하게 잘 크겠지. 본인 스스로 엄마에 대한 결핍을 느끼며 자라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잘 커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기와 엄마는 살려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정두영한테 뭐 엄마에 대한 결핍이 있었나요? 정두영은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2살이 되던 해에 시계 수리업을 하던 아버지는 암으로 숨을 거두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면서 정두영은 큰 집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5살이 되던 해에 형제들과 같이 또 보육원으로 보내지는데요. 그리고 7살 때 어머니가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지냈지만 그것도 잠시뿐. 새아버지와의 불화와 경제적 문제로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는 못했네요. 정두영은 어릴 때부터 가족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정두영 입장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여기며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강도짓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함께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한 거였던 거죠. 범행 현장에서 아기 엄마를 본 그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강도짓을 하는 살인마 정두영이 아니라 가정을 갖고 싶은 목표를 가진 정두영이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실제로 정두영은 정반대의 2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정두영을 보고 술, 담배도 안 하는 점잖고 매너 있는 그래요? 성실한 청년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술, 담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인 정두영의 곁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고 또 자신을 좋은 사익감으로 바라봐주는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있었죠. 아마 정두영은 이때가 본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강도짓을 해서 목돈을 만들고 PC방을 차리는 게 자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말이죠. 근데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강도살인을 한다. 이건 아이러니하네요. 이 강도살인만 빼면 정상인데 그게 사실 그게 정두영이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많이 좀 그리고 어렵긴 애초부터 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사 10억을 모은다고 해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자신이 정의한 그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다 해도 절대 이런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멈추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정두영의 범죄 행각은 철저히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최종 목적은 남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였죠. 정두영은 10억을 모을 때까지 살인을 멈추지 않았을 테고 그 정상적인 삶이 다시 위협받으면 언제든 살인마가 되살아났을 겁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강도 살인죄 등 죄명으로 적용이 되어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자신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그 명복을 빌고 그 또 가족들한테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